안녕하세요. 5월 18일 88회 테스트 시험이 내일 모레죠. 자, 그래서 테스트 홈페이지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18개 시사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는 10개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테스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저희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으셔가지고 요 강의를 들으세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오커스. 요거는 오커스가 A가 오스트레일리아의 A고요. UK가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US는 미국이죠. 그래가지고 요게 오커스가 요 세 나라, 그래서 나라 이름을 알아둬야 돼요. 요 나라 셋, 미국, 영국, 호주예요. 중요한 거는 경제협의체가 아니라 여기 안보, 경제협력기구가 아니라 안보협의체입니다. 누구하고 맞서기 위해서? 중국하고 맞서기 위해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의체. 쿼드도 안보협의체야. 경제협력기구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나라 이름.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거 예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쿼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거 미인 1호.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미인 1호. 미인 1호. 이렇게 외우면 돼요. 쿼드는. 자. 그러면 뭐 저기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나왔던 오커스에다가 뭐 여기다가 인도 집어넣거나 뭐 그러겠죠. 그죠? 자,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요거는 경제라는 말 들어갔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중국 경제력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게 목적으로서 요거는 경제 안보 동맹. 경제가 중요해요. 경제 안보 동맹이에요. 경제. 자, 그래서 기후 환경, 디지털 노동 등의 분야에서 새 국제 규범을 마련하는 공급망 재편. 여기서 중요한 게 공급망 재편이죠. 요거. 그러니까 너무 공급을 중국한테 의존하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밑줄. 한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목적이 가장 강한 건 요거네요. 그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요거 IPEF 약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워싱은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하면서도 마치 친환경처럼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거, 환경을 굉장히 생각하는 척 하지만 알고 보면 오히려 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위장환경주의, 자, 밑줄, 위장환경주의라고도 부른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가 경영화두로 떠오르면서 친환경 이미지 세탁을 노리는 일부 기업의 행태를 꼬집은 영상. 자, 그러면 이 그린워싱을, 이게 뭔가 쇠뇌한다, 뭐 약간 뭐 좀 그런 뜻이거든요. 뭐 억지로 주입시킨다,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말이죠. 안 좋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미지 세탁, 위장 환경주의, 요거. 그래서 이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요 시사 용어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알테시, 요거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냐고. 진짜. 자, 아무튼 봐봐요. 이게 제가 이 시사 용어 해설하면서 쓸데없이 앞글자들 막 붙여가지고 쓸데없는 용어 막 만들어내는데 진짜 시험 보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죠. 자, 아무튼 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게 지금 중국에서 지금 온라인에서 파는 플랫폼 기업이죠. 그래서 앞자리를 따서 지은 이름 알테시. 이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전 세계 온라인 시장을 공략하면서 유통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어요. 알테시. 요거. 자, 그 다음에 자유무역협정. 이게 FTA인데, 요게 2개 이상 국가 간의 배타적 무역 특혜. 자, 요 밑줄. 2개 이상 국가 간의 배타적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자, 밑줄.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 형태예요. 이게 점점점 강해지는 게 이제 뭐 관세 동맹,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경제 통합까지 나오는데 가장 느슨한 형태입니다. FTA가. 그래서 FTA는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서 시장을 서로 개방하는 협정을 의미하는데 두 나라 사이에 맺을 수도 있고 한 지역으로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이렇게 몇몇 나라들끼리 지역적으로 맺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한미, 한중, FTA 등이 두 나라 간 협정이라면, 자, 요거 밑줄.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회, TPP, 요건 지역 차원의 FTA다. 요거를 좀 알아두세요. 요거를. 그리고 가장 느슨한 형태라고. 가장 느슨한 형태입니다. 얘네들. 그래가지고 관세라던가 비관세를 점점 비관세 장벽을 점점 이렇게 철폐해 나가는 그런 거예요. 요거 FTA. 그 다음에 기간산업. 이건 영어로까지 알아두세요. 요거 키 인더스트리. 요거는 원활한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을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이런 이 기간 산업이 있음으로써 이 기간 사업의 재료를 대는 그런 산업도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령 조선 배 하나 만들려 그러면 여러 가지 전자제품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자산업도 발달하죠. 철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철에 대한 산업, 뭐 제강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종합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에요. 기간 산업. 자, 그 다음에 니어쇼어링. 자, 기업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이전할 때, 자, 이 밑줄. 본국과 가까운 인근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근데 이거 니어쇼어링, 요게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어쇼어링 말고 이전에 어떤 게 그거였냐면 오프쇼어링. 이게 나라 밖으로, 인건비가 싼 나라 밖으로 공장 등을 옮기는 걸 오프쇼어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외국도 뭐 가령 인건비가 오르거나 아니면 두 나라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런 경우에 생산 시설을 본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게 그게 리쇼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외로 이전하는 거 오프쇼어링. 그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이전하는 걸 리쇼어링. 이걸 다 알아둬야 돼요. 니어쇼어링만 알면 안 되고. 중간 형태로 기업이 본국과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송비와 시간을 절약하고 본국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뭐 그렇겠죠.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좋겠지. 그죠? 그래서 미국이 자기하고 이 생산 기지를 자기 나라하고 가까운 멕시코나 캐나다 등으로 옮겨 주변 국가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움직임이 있죠. 이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요 니어쇼어링의 대표적인 예가 요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드백. 요거는 달러를 그린백. 달러가 녹색인데 저기 중국 돈은 뻘겋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의 위안화를 일컫는 용어가 레드백이에요. 그린백은 달러.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는 레드백. 자, 요거. 그 다음에 무역 장벽은 어떤 재화의 국내 수입이 어렵게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정부 운영상 또는 조치의 제한의 모든 형태를,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어떤 나라가 있을 때 여기다가, 그러니까 수출하려는 나라가 있죠. 그러면 수출국이죠. 여기가 수입국인데 수출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 수출하기가 어렵게, 반대로 수입국 쪽에서 얘기하면 수입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런 모든 거를 다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관세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관세가 이 나머지 것들보다는 그나마 좀 나아요. 관세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세는 인정되고 있어. 관세 정도는 걷어줘야지 하고 인정이 되고 있는데, 관세를 굉장히 어떻게 무역 보복이라던가 어떤 차별적으로 부과한다던가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우리가 특히 이걸 나눠서 관세 말고 나머지를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고 불러요. 관세가 그나마 제일 무역 장벽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애고, 나머지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봐봐요. 어떤 검사라던가 어떤 허가 같은 거를 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야, 너 우리 기준에 안 맞아 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 수입 못하게 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 허가제도, 신고제도 뭐 이런 거, 검역에서 탈락시키는 제도, 무슨 탄소 배출량 어쩌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관세 장벽입니다, 사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수출 보조금, 수출 보조금도 여기 들어.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그냥 우리 다른 거 외우기도 힘드니까 여기 있는 거라도 제대로 좀 보자고요. 근데 다른 거는 그냥 무슨 뭐 검역, 허가 뭐 이런 거 나오면 아 이거 그 뭐야 요 무역 장벽을 세우는 건데 수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은 수입국에서 자기 나라 상품에 수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수출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얘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수입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수출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이 수출 보조금도 무역 장벽에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거. 나머지 것들은 관세 이외의 것들은 비관세 장벽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그다음에 구매 관리자 지수 요거 PMI 요거는 요 약자도 알아두세요. 요게 퍼체이스 매니저죠. 요거. 자, 퍼체이스 매니저 구매 담당자입니다. 자, 제조업 분야의 경기 동향 지수. 자, 밑줄. 제조업 분야의 경기 동향 지수로 기업의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야, 너 경기가 어떤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는데 구매 관리자 지수는 기업의 신규 주문 생산 및 출하 정도, 재고, 고용 상태 등을 조사하여 각 항목의 가중치료부에 수치한 것으로.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구하는 방법이니까 알 필요 없고 이 뒤가 중요하죠. 밑줄. 지수가 50 이상이면 제조업이 확장, 50 이하로 수축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자리에 100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100이 아니라고. 50이라고. 50. 50보다 커야지 확장. 50보다 낮으면 수축을 의미한다. 경기가 50 이상이면 좋다고 보는 거고 50 이하면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제조업의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는 전월과 비교한 상대적인 호전 여부. 자, 요것도 믿죠.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상대적 호전,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물건 얼마나 팔렸는지 물건 세는 거야? 아니면 이 구매 담당자들이 느낌이 어떻다고 그냥 보는 거야. 구매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느끼는 그런 거를 보기 때문에 상대적인 호전 여부를 보는 거지 정확한 성장률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요거 PMI 구매 관리자 지수.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이거는 저번 테스트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이거 다 기억해야 돼요. 유로, 일본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된 6개국의 통화를 요걸로 무슨 가중평균 비슷하게 복잡하게 세워가지고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오르냐 내리느냐 그거를 지수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거 밑줄.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간단해요. 상승하면 미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야. 요거. 자, 우리나라 환율도 그러니까 환율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환율도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르면 미국 달러가 더 가치가 세지는 거죠. 왜? 1달러 갖고 와서 여기서 교환할 때 1,000원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1,300원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달러가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요거. 근데 이거를 이제 외워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 숫자로 시작하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스위스하고 스웨덴을 막 혼자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요 두 나라는 노인네들밖에 없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젊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유일한 영계였습니다. 영케였어. 그래서 유일한 영계. 자, 스웨덴, 스위스의 유일한 영계. 유로. 자, 일본, 엔.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이렇게 외우세요. 요거. 이 방법 이외에는 잘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틀만 갖고 가면 되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참고로 저는 이 스위스하고 스웨덴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외우려고 알려드린 거지. 실제로 제가 간 적도 없고. 자, 제가 그리고 어디 여행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세계 3대 원유.
미국이니까 텍사스유겠죠. 그죠? 그리고 중동이니까 두바이유겠지. 그죠? 그 다음에 북해는 브렌트. 이게 잘 안 해주는데 그냥 비읍끼리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 텍사스유, 북해 브렌트유, 중동 두바이유, 요게 세계 3대 원유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알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국제 원유 시장에는 수백 개의 원유가 거래되지만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늘 요 3대 원유인데, 거래 시장이 잘 발달해서 가격이 투명하게 전해진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세 유종은 세계 각 지역의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게 요 세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외우셔야 돼. 요거. 오늘 좀 외울 걸 많이 주네요. 자, 그 다음에 자, 피벗은 중심축이라는 의미인데, 농구 같은 거에서 피벗 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 잡아가지고 한쪽 발은 붙인 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피벗 플레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비춰보세요. 경제 분야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전환하는 거, 요거를 피벗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손절매. 지금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죠. 손절매. 그죠? 그래서 요 영어로 스탑 로스 또는 로스 컷이라고도 한대요. 자, 읽어볼게요. 지금 가격이 매입대 가격보다 낮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행위, 손해보고 파는 행위, 그게 손절매입니다. 손절매. 요즘에는 이 손절매를 친구들 사이에서 절교한다, 뭐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 자, 아무튼 손절매는 사전적인 뜻은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샀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융허브는 이 뭐 어떤 금융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금융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곳.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기업 및 금융활동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나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지역. 그럼 여기서 뭐 앞에 뭐 헛소리 같은 거 다 빼고 금융 환경이나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지역. 요게 포인트죠. 요게 포인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캥거루족. 캥거루족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독립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자, 여기 밑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 그래서 유사시 부모라는 단단한 방어막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뜻으로 자라족이라고도 한대요. 자라족이라고. 자, 그래서 캥거루족이 자라족이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도심항공교통.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약자도 알아둬야 됩니다. 얼반 에어 모빌리티, UAM. 요것도 알아둬야 돼. 요거는 드론인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의 개발로부터 제조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나열된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니까 주로 드론이겠네. 이걸 가지고 도심에다가 도심 항공 이용 수단과 관련된 이런 모든 사업을 얘기하는 거. 모든 이런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UAM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거 뭐 두 줄이 나오는데 쓸만한 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런 어떤 그 운송 시설, 대표적인 게 드론, 이런 걸로 도심에서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게끔 관련된 사업을 도심항공교통 UAM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주 나왔어요, 이거 테스트에서. 자, 그 다음에 데드캣 바운스. 요게 죽기 전에 꿈틀 잠깐 하죠. 그래서 죽은 고양이도 꿈틀한다는 뜻으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조금 오르는 게 있는데 다음에 또 확 떨어지는, 잠깐 더 떨어지기 전에 잠깐 꿈틀하는 거, 더 떨어지기 전에 잠깐 오르는 거, 요거를 데드캣 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다가 일시적으로 소폭 올라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야. 요거 데드캣 바운드. 자, 그 다음에 민스키 모멘트.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봐봐요. 누계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가치 붕괴와 경제위기를
일으키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호황이어가지고 계속 거품이 쌓이다 보면은 주로 거품이 왜 생깁니까? 돈 빌려가지고 사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오르는 거죠. 그게 거품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 돈 빌려서 무리하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돈 빌려서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쓸데없이 가격만 오르는 거. 그게 거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근데 한도가 있죠. 한도가 있는데 이 임계점 여기 이제 요 점을 지나면 이게 거품이 끼다가 요점이 지나면 이제 팍 떨어지는 요 점이 민스키 모멘트라는 얘기예요. 자, 일으킨다. 과도한 부채 확대 기대에 금융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다가 호황이 끝나면 은행에 빚을 낸 채무자들이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결국 채무자는 건전한 자산까지 팔면서 빚을 갚으면서 금융 시스템 붕괴하고 금융권을 초래한다는 건데 이게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요 정의를 기억해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요 임계점이 바로 민스키 모멘트라고. 요 한계점 지나면서 자산가치 붕괴와 경제위기를 일으키는 순간. 요 순간 요게 민스키 모멘트. 민스키는 경제학자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거품이 끼다가 폭삭 망하는 그런 모형을 이론적으로 이제 딱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이제 금융 위기나 뭐 그런 것들에 거의 정확한 모형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다음에 더 유명해진 그런 학자입니다. 민스키. 자,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테셋 이번에는 좀 이렇게 설명할 거리가 많은 것보다는 좀 나라 이름이 나열돼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외워야 될 거, 뭐 아까 뭐 원유 3가지 있죠. 이렇게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시험 내일 모레니까 이틀 동안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 시험 잘 본 다음에 우리 합격 후기에서 만나자고요. 화이팅! 시험 잘 보세요.